링컨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입었던 브룩스 브라더스가 7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언론들은 200년을 이어온 미국 자존심의 상처라고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미국의 100년 역사적인 기업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명품 백화점 리만 마커스, JC페니 백화점, 렌터카 업체 허츠도 100년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00년을 이어오면서 전쟁도, 대공황도, 금융위기도 이어낸 회사들의 파산 신청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두렵고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연준과 함께 대대적인 대출과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내놓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급여를 주지 못하거나 렌트비를 내지 못해 파산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출, 채권 매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반기 기업 파산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기업 파산에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파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걸까요? 아니면 미국은 이 파국을 결국 막아낼 수 있을까요? (3월) 들어 미국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미국 정부는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락다운을 걸기 시작합니다. 락다운이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자 기업들은 파산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고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고용 축소는 바로 4월에 끔찍한 실업률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노동부는 미국 실업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인 14.7%를 기록했다고 발표합니다. 기업은 고용을 당장 줄여 비용을 줄이긴 했지만 실업과 함께 소득이 줄어들자 결국 민간 소비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기업 실적에 타격을 가합니다. 민간 소비 위축이라는 부메랑을 맞은 기업들은 결국 파산 신청으로 가게 됩니다. 실업률이 고점을 찍은 다음 달인 5월에는 파산 신청 건수가 고점을 찍는데요. 무려 723건에 이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100년 기업들이 이때 대부분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5월 이후 신청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지난 3월 2.3조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재무부는 바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먼저 재무부가 대출을 위한 회사 SPC를 세우고 연준이 이곳을 통해 최대 6천억 달러를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예상 손실률은 8% 정도, 즉 6천억 달러의 8%인 750억 달러를 회수하지 못해도 재무부가 손실 보전을 하기 때문에 연준은 손실 없이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채도 최대 8,500억 달러어치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IMF의 미국 2020 Article 4 컨설테이션 보고서에 의하면 손실 보전 자금으로 지원한 총 4,540억 달러 중 절반 정도만 현재까지 배정된 상태이고 이마저도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걸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에는 직원급여나 사무실 렌트비를 내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고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됩니다. PPP는 대출 형식의 지원책이지만 PPP 대출을 받은 후 급여, 모기지이자, 렌트비 등으로 대출금의 최소 75%를 사용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지원책이었습니다. 4월 3일 시작된 PPP 대출 3,500억 달러는 13일 만에 소진되고 4월 27일에 3,1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2차 PPP를 6월 말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차 PPP는 흥행을 못했고 8월 8일까지 추가 진행하여 총 5,250억 달러가 집행되었고 현재 약 1,339억 달러가 남은 상황입니다. 5월부터 회사채 ETF를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준이 매수하는 이 ETF에는 투자 등급 최하위에 해당하는 BBB에서 정프로 강등된 이른바 펄런 엔젤 등급도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연준이 5월에 매입한 iShares 하이힐드 회사채 ETF에는 5월에 파산 신청을 한 허츠, JP페니와 리만 마커스 등 부실 기업의 회사채가 편입됐습니다. 그러자 미국 회사채 시장은 연준의 매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미 돈잔치가 벌어집니다. 연초 이후 5월까지 미국 회사채 발행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에도 입찰 수요가 홍수를 이루는 연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6월 들어서는 유통시장에서 ETF가 아닌 회사채를 직매입하기 시작했고 발행시장에서도 채권을 매수하기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회사채 매입이 기업의 신용 경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준이 이 같은 대출 제도의 확장으로 기업 파산을 최대한 막아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연준의 채권 매입 규모가 일부 좀비 기업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퇴출돼야 할 기업이 살아남아 생산을 지속하면서 시장은 공급 과잉과 물가 하락의 부작용을 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준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됨에 따라 기업 부채는 더 늘어났고 특히 연준의 정급본드 편입 회사채 ETF 매수에 레버리지론 등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채도 동시에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B- 등급 이하 레버리지론은 올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6월에는 34%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에너지 기업의 레버리지론 부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부도율이 더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몰리면서 산업계 전체로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 파산의 첫 번째 원인은 락다운과 이에 따른 실업률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4월 24일 조지아, 오클라호마를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대부분 주에 락다운이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여 8월에는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기업 파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간 소비의 위축이었습니다. 4월부터 $1,200의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매우 넉넉한 추가 실업수당을 7월까지 받게 되면서 민간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매주 기본 $300에서 $400에 추가 $600를 받습니다. 즉 실업자는 월 $3,6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7월 말로 종료되었고 현재는 추가 수당이 $400로 줄었지만 민간 소비는 점차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21년 미국의 부채가 미국 GDP의 10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라 빚이 GDP를 넘어서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공화당의 힐스 액트가 되었던 민주당의 히어로스 액트가 되었던 강력한 추가 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준은 금융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유동성에는 제한이 없고 필요시 경제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력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9월 2일 기사에 따르면 8월 파산 신청 건수는 525건으로 전월 대비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 대해 대부분의 이목이 물가 상승률 2% 장기 목표치를 평균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이 되었는데 실제 연준은 물가와 고용, 양대 목표에 대해 강조를 했고 특히 완전 고용에 대해 오히려 더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말해 물가뿐 아니라 고용이 회복되기 전에는 통화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실업률이 다소 회복되었다거나 파산 신청 건수가 조금 줄었다 해서 섣불리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전 고용을 지향하는 연준은 기업 파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매우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기업 파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미국의 실물 경기와 증시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연준의 강력한 유동성 공급 때문입니다. 미국의 파산 신청 확산 역시 연준의 강력한 유동성 제공과 정부의 부양책으로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